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고 처음으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는 그런 푸념도 하는데, 이것은 큰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베이비 부모라는 말에서 딱 드러나지만 이거 뭐 서양에서도 똑같고요.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공통점은 인구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지 않습니까? 58년 개띠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100만 명 이렇게 탄생하거든요. 5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중간에 잠깐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였죠. 인구수가 많다는 건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파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점점 내려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데, 선거 국면에서도 숫자가 많으면 그 세대의 이익이 과잉대표되는 이런 게 있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청소년들, 어린이들, 놀이공간 이런 거 줄이면서 게이트볼장 만들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세대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죠.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쉬운 조건에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성장 과정에서 굉장한 성취를 해왔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삶의 기회가 넓어졌죠. 뭔가 하면 금방 꽃을 피우고 어디 조직에 들어가도 승진이 쉬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죠. 그게 바로 민주화죠. 그 윗세대가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 놨고, 그 토대 위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고생을 하긴 했어도 그 윗세대만큼은 아니고요. 풍요의 결실 위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87 항쟁을 했고 역사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부심이고요. 성취감이죠. 우리가 손을 잡고 해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자산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는 자기 혼자만 어떻게 해봐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세상에서 자라났는데 현실조차도 이렇게 자기 세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공통의 세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공통의 세대 경험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것도 기획하고 구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렇게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라났고, 또 하나 윗세대보다 처음으로 학력이 높아진 그런 세대입니다. 거의 다 자기 부모보다 학력이 높죠.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뚝 잘리듯이 은퇴가 되는데, 이런 분들께 조금 더 사회에서 가치를 만들고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베이비부모 세대가 가진 게 많아요. 자산도 많고요. 소비력이 예전 세대보다, 또 젊은 세대보다도 많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에서도 이 세대를 주목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경험과 지식, 이것도 나름 풍부합니다. 건강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자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돼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배 시민 이런 개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 거기에 집필도 했는데, 예전에 없던 말이죠. 우리 사회 보면 이제 어른, 노인, 어르신, 시니어 뭐 이런 말을 자꾸 쓰잖아요. 자꾸 새로운 말이 나오는 게, 시니어만 하더라도 너무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나누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선배 시민,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게 널리 쓰이진 않지만 저는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그런 개념인데, 보통 우리 선배 후배 하면 그냥 위계서열로만 위아래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시민이란 말을 붙으면서 달라지는 거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보살피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함께 배우는, 이른바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도 지금 인간관계를 보면 한 15살 이하의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거든요. 학교에서 제자로 만난 그런 친구들이죠. 15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으면 세대 차가 크게 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제 세대가 경험할 수 없는 걸 또 그 세대가 갖고 있고 해서 주고받을 게 참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 없이 비슷한 또래끼리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져요.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셨고 파크볼 동호회를 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 20살 어린 분들하고도 어울리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동호회가 됐든 공부 모임이 됐든 위아래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자기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뭐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카운셀링,
코칭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꼭 직업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필요한 사람들과 접속해서 그런 걸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0대가 젊다는 것이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강한 에고를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젊음이 아니라 그 젊음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는 그게 다른 사람과 특히 아랫세대와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배움의 기쁨,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배우는 기쁨으로 그 긴 시간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에서 젊음이 정말 탄탄해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30대가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뭐로 규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크게 보면 건강하고 돈 그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과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크게 네 개로 보면 돈, 건강, 인간관계, 일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놓고 본다면 돈은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파이어족 이런 말 나오는 걸 보면 30대부터 노후 준비한다는 게 뭐 그렇게 무리한 얘기는 아닌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어딘가 소속이 되어서 월급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꾸려가야 되는 자기 삶을 경영하는 셀프 임플로이먼트 되는 상황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의를 저는 그런 삶을 30대부터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됐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저한테는 경쟁력을 키워준 것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30년 후를 생각하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초석을 깔고 연습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고 자기의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어디에 의존하거나 소속되지 않아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족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충분하게 나의 일상을 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게 있어야지만 가끔 흔들리고 불안정해질 때 이걸 버텨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노후란 말이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는 특정 시기로 각인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긴 안목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